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뮌헨 회담 때 체코슬로바키아가 희생된 사례를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영국의 챔블레인, 프랑스의 달라디에 이런 사람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희생시켜서 독일에 넘겨주고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고 그 다음 해 딱 1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그래서 독재적 침략자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교훈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이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의 머리에는 꽉 박혀있는 일종의 그 고정관념이 됐습니다. 이 고정관념에 덕을 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1950년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고향인 인디펜던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각하 불행한 소식입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화를 벌컥 내면서 욕설을 하고는 son of a bitch라는 욕을 하고는 그자들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뮌헨의 굴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소식에 접하자마자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이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히틀러의 공갈에 못 이겨서 계속 유화 정책만 펴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불러들였다. 지금 공산당이 똑같은 수법으로 스탈린이 우리의 의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즉 한국을 침략하는 걸 여기서 선을 꺼서 막지 않으면은 그 뒤에 대만도 먹어치우려고 하고 유럽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그 순간 딱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도 거의 전부 다가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머리에도 바로 1938년 9월에 뮌헨 굴욕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보내고 미군을 보내는 참전 결단을 내리는데 당시에 미국 언론과 의회가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할 때 언론이 쓴 기사가 대부분이 제2의 뮌헨은 안 된다. 여기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뮌헨 회담의 굴욕이라는 이 역사적 교훈이 미국 사람들의 지도층에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이 뮌헨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극적인 것은 북한군의 남침 전에는 미국의 국가지도부는 한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을 전략적으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49년 6월 30일에 다 철수했던 것이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남침을 당하니까 모두 다 머릿속에 뮌헨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파병을 한 것이죠. 그래서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죽고 연인은 180만 명이 참전하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의 침략을 휴전선에서 저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휴전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뮌헨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여기서 서양 사람들이 교훈을 깊게 얻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굴러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쓰였다는 거.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이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을 한 다음에 1933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만은 한 다음에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재무장을 하면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부흥을 하면서 꽤 인기를 누렸고 국제적으로도 평판이 좋았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또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야심은 이미 그가 옥중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 유럽의 지배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살해야 된다. 거기에 자신의 포부를 그대로 적었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히틀러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는데 그분들이 나의 투쟁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런 오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 다만 그 당시에 1930년대의 유럽의 분위기는 어쨌느냐 하면은 그 한 20년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주전장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 흔히 서부전선이라고 하는데 서부전선에서 일어났는데 참호전을 주로 했고 주로 기관총을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전을 했는데 한 100m 전진하는데 10,000명씩 죽고 이랬습니다. 소모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독가스를 씁니다. 베르당 전투는 상방이 죽고 다친 사람이 한 80만 명 됐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죽었습니다. 프랑스 20대의 40%가 죽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전쟁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죽었어요. 한 세대가 그냥 지워진 거죠. 영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가 앙심을 품고 히틀러의 생각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진 것은 무력으로 진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이 등 뒤에서 칼로 찔렀다. 사보타지해서 졌다. 이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히틀러 자신이 하사로서 참전해가지고 독가스를 맞아가지고 실명 상태로 몇 달 있었습니다. 실명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내가 눈을 뜨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아리안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집권한 다음에 일종의 은인자중 하다가 36년부터 군사력이 이제 재건되니까 36년부터 모험 정책을 펴는데 1936년 3월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군은 라인란트라는 지역에는 군대를 보내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고 3개 대대를 라인란트에 진주시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한 100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프랑스가 이거는 조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한 1개 사단만 보내버렸더라면은 히틀러는 금방 3개 대대를 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히틀러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독일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히틀러를 쫓아내는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가 명백한 베르사유 조약 위반을 보고도 군사 동원을 안 하는 거예요. 1개 사단만 동원해도 되는데 안 하고 영국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영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영국은 그 정도 문제 가지고 내가 프랑스와 손잡고 또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안 하겠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도움이 없으니까 프랑스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묵인해버립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났어요. 물론 프랑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또 아직도 군사력이 좀 취약하다. 이유를 대려면은 안 하는 이유를 대려면은 수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때 프랑스가 조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저지를 했으면은 히틀러는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하나 넘기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험 정책이 먹혀들 것이다. 히틀러는 프랑스의 신문, 영화 이런 동향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가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냐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니까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전쟁을 전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프랑스는 좌우 대결이 심했습니다. 좌우 대결, 특히 좌익들이 정권을 잡기도 해가지고 좌우 대결이 심하다가 보니까 프랑스의 우익은 히틀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좌익보다도는 히틀러가 더 좋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틈새를 불리면서 드디어 1938년에 히틀러는 같은 독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그냥 합병해버립니다. 오스트리아. 원래 히틀러는 고향이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에서 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났습니다. 같은 독일 민족이 두 나라로 관려져 있었던 것이죠. 오스트리아. 그래서 일종의 민족 통일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에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도록 해놓고 그냥 무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그게 1938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럽이 그냥 가만히 별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은 민족이니까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히틀러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다른 데 별 관심 없다.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는 이제는 표적을 어디에 두느냐. 체코슬로바키아에 약 325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국경선에 그걸 주데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주데텐.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독일 민족주의에 근거해가지고 그 지역을 넘겨주라.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데텐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분란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호응을 하는 것이죠.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말하자면 급조된 나라입니다. 급조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게 됐다 이거죠. 그때부터 히틀러는 주데텐 지역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38년 5월에는 아예 군사작전을 펴가지고 쳐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 프랑스에서 놀라가지고 만약 쳐들어가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군사적 의무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침공되면은. 그래서 38년 5월에는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만약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면은 유럽 전쟁이 또 난다. 그러니까 경고를 합니다. 이때는 히틀러가 주춤합니다. 주춤하면서 전략을 새로 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영국의 수상이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챔벌레인. 이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독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독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 이 베르사유 조약이란 것이 패전국 독일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본토가 전장터가 되지 않았어요. 주로 프랑스 땅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항복을 해버리 놓았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을 완전히 자존심도 구기고 전쟁 배상금도 많이 물리고 프랑스 군대가 독일 지역에 주둔하고 하는 아주 모욕을 줍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우리 국토가 빼앗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프랑스한테 당해야 되느냐. 그 기록 영화 보면 나오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 영국의 여론은 어떠냐 하면은 영국 사람들은 이 프랑스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편을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또 영국 사람과 독일 사람들은 같은 게르만 민족이니까 통하는 게 있죠. 또 히틀러도 영국을 또 상당히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게르만족으로서의 교율이라든지 이 뛰어난 능력에 대한 평가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챔버린이 말하자면 친독일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할 경우에 영국, 프랑스는 물론 아마 소련도 구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평화를 위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데텐을 독일에 넘겨주는데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영국 언론도 영국 여론도 주데텐 지역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니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챔벌레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또 체코슬로바키아를 지원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9월에 들어가면은 1938년 9월에 들어가면은 그때 히틀러는 딱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대충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수십 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주데텐 지역을 그냥 무력으로 삼키겠다 하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건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주데텐 지역은 산악지대고 거기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진지를
강화를 하고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상당히 전투를 하면은 독일군이 희생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업국이었습니다. 흔히 세계 5대 공업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공업시설이 바로 주데텐 지역에 있었어요.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수십만의 병력을 갖고 있었고 동원령을 내리면 100만 명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군까지. 또 장비가 좋았어요. 뭐 기관총 같은 거는 이 체코제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체코제 무기가 지금도 아마 팔리고 있을 것 같은데 체코는 굉장히 공급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쓴 무기 중에 상당 부분은 체코제 무기였습니다. 체코제 무기. 그리고 체코는 그때 결전 의지가 있었어요. 정부도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결사항전한다는 결전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전쟁을 했더라면 아마 독일군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 뒤에 폴란드를 쳐들어간다든지 하는 모험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이 다가온다 하니까 이제는 영국이 나섭니다. 프랑스도 나서는데 프랑스는 일찌감치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주데텐은 독일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 독일에 넘겨줘야 되고 주데텐 지역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조약상의 의무는 있지만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체코를 도울 수는 없다. 이렇게 미리 내부 방침을 정해버립니다. 그래 되니까 챔블레인도 프랑스를 도와가지고 전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가 싸워야 뭐 프랑스를 돕든지 하지. 이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히틀러의 이 위협에 대항할 수단을 갖지 않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히틀러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고 해야 이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챔블레인도 프랑스의 달라디에도 주데텐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세계전쟁을 펼 수는 없다. 독일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내부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게 유럽 전쟁을 확대되지 않도록 히틀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는 이미 챔블레인이나 프랑스 입장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훤히 알고 있으면서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챔블레인이 그 몇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히틀러를 찾아와서 산장에서 만나면은 히틀러는 챔블레인을 겁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안심시키기도 하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챔블레인을 잡습니다. 챔블레인은 이상하게 히틀러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악당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악당이라고 생각을. 이상하게 이 악마적 독재자를 만난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그 악마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뭐 김정일 만나고 오더니 좋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새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데 스탈린 만난 처칠이라든지 이 사람도 호평이 많습니다. 스탈린 만난 드골도 그렇고 히틀러를 만난 챔블레인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그 악당의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 독재자는 항상 웃는 사람들입니다. 독재자는 미소를 짓습니다. 악마는 미소를 짓습니다. 찡그린 악마는 어디 조각에나 나오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 결심만 하면은 죽을 사람도 살려주고 산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게 독재자고 특히 전체주의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면은 그만큼 자신도 있고 뭘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월 말쯤 되면은 이제는 히틀러가 침공하는 날짜까지 딱 받아놓고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죠. 넘기라고. 넘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 제일 처음에는 체코는 자치권을 주는 정도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치권을 주는 정도.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직접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히틀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는 거기에 대응하려고 영국, 프랑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고 유일하게 기댈 때가 소련인데 소련은 프랑스가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한다 하는 이런 조건부로 체코를 도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도움도 못 받다. 완전히 고립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무원. 혼자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물러나 버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거,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쯤 되면은 영국, 프랑스도 좋다. 우리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거는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쯤 되면은 또 세계 전쟁이 또 벌어지겠구나 하는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이때 끼어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무솔리니가 구경하다가 회담합시다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뮌헨에서 회담합시다. 그래서 유명한 뮌헨 협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9월 29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는 그 옆방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물어보지도 않고 강대국들이 전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합의라는 건 뭡니까? 주데텐 지역에 독일이 들어간다. 독일군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한다. 10월 초까지 다 비워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뒤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경을 존중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로서 보존시킨다. 이게 프랑스, 영국의 희망사항이었는데 히틀러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사국회담에서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진주, 주데텐 지역의 독일 한량이 결정되면서 앞으로는 전쟁 안 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집니다. 그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그러니까 챔블레인과 히틀러가 서명한 문서입니다. 우리 독일 총통 겸 총리와 영국 총리는 오늘 회합하여 영국과 독일의 문제는 양국과 유럽에 있어서 제1급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는 어젯밤 서명된 협정과 영독 해군 협정을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양 국민이 희고하는 상징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양국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결의한다. 의견 대립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유럽 평화 확보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총론적,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하지 않고 외교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와 맺는 총론적 합의는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 간에도 총론적 합의가 많이 나왔어요. 7.4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총론적 합의입니다. 6.15 선언, 14선언, 이거 다 총론적 합의예요. 그러나 실천 단계로 가면은 북한은 유리하면은 지키고 불리하면 절대 안 지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와 챔버레인이 말은 좋죠. 평화를 위해서, 유럽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무력 사용 안 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챔버레인이 내민 그 문장을 읽어보더니 바로 서명을 해버립니다. 왜 서명했겠습니까? 이건 뭐 휴지 조각인데 나중에 무력으로 침공할 텐데 하면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챔블레인은 귀국해가지고 그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그 문서를 들면서 환호하는 사람들한테 Peace in our time,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열광합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환호를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타임스는 뭐라고 했느냐? 타임스란 유명한 신문이 있죠. 런던 타임스라고 하는. 전장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정복자, 그 누구도 이보다 더 고귀한 월계관으로 장식된 사람은 없었다. 오직 오직 처칠만이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하니까 야유가 쏟아지고 나서 야유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그게 1938년 9월이었습니다. 9월 말. 그럼 히틀러는 그 뒤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어떻게 했냐. 완전히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주데텐 지역만 먹는다고 해놓고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체코슬로바키아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슬로바키아에는 괴뢰 정부를 하나 만들고 체코 지역에 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등등은 보호령으로 삼고 일부는 폴란드에 하고 헝가리에 뜯어주고 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가 해체돼 버립니다. 이래 되니까 챔버린은 아이고 속았구나 깨닫게 되는데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그러면서 챔버린이 자기가 배신당했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폴란드 다음에 목표가 폴란드니까 폴란드에 대해서는 영국이 동맹조약으로서 앞으로 폴란드를 침략하면은 영국은 전쟁을 한다는 약속 협정을 맺습니다. 이건 또 실수예요. 전략적 실수입니다. 왜냐? 폴란드를 도우려면은 육군을 보내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영국이 폴란드에 군대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내륙에 있는 폴란드에 어떻게 군대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도울 수 있을 때는 돕지를 않았고 도울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1년 뒤에 즉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가니까 그때서 프랑스도 영국도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히틀러와 전쟁을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린은 한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수상에 있으면서 전쟁에 대처하다가 그 총리 자리를 나중에는 처칠에게 넘겨주죠. 처칠만이 한 10년 동안 꾸준히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다.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은 전쟁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고독하게 하다가 드디어 예언한 대로 되니까 자연스럽게 총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역사가 그를 불러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총리에 취임했을 때는 독일군의 전격전에 프랑스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30만 명이 덩케르크에서 고립돼가지고 겨우 철수작전을 하고 독일의 막강한 공군력이 이제는 영국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시점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그때를 다룬 영화가 요새 The Darkest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틀러는 영국에 추파를 던지죠.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앞으로 영국 쳐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의 패권 국가라는 것만 인정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챔벌레인 그 밑에서 외상을 했던 헬리팍스인가 하는 사람이 그 독일과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처칠이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 장면이 The Darkest Hour라는 영화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은 유화론자로부터 여러 번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꺾고 결사항전을 결심을 하죠. 그때는 영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거의 대부분 스페인하고 몇 나라 빼고는 다 독일에 넘어가 버리고 더구나 러시아는 그 독일과 불가침 협정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처칠이 지키는 영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미국은 참전하기 전이고 미국은 저 대서양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해공군력을 믿고 독일과 1940년 가을에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는 공중전을 시작을 해서 이 공중전에서 영국 공군이 이깁니다. 레이더의 도움을 받고. 그때 처칠이 한 이야기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지금 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The finest hour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이 뮌헨 회담의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라는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칠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이 도전해 온다면 반드시 맞받아 쳐야 한다는 사람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겸허한 자세와 인내와 성실로 평화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틀린 것도 아니다. 아니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다. 인내와 꾸준한 선량함 덕분에 이제껏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 몇 번일까? 종교와 도덕은 개인들끼리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온화함과 겸허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면 그런 확신이 있는 한 무력 사용을 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당하고 절실한 문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는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 싸우지 않고 지면은 재기불능이다. 그러나 싸워야 할 때 싸우다가 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위협에 놓여 있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안전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챙겨주는 것 같고 이러한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불리하다고 싸우지 않을 것이냐? 처칠의 이야기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싸워야 한다. 싸우지 않을 수 없을 때 싸우지 않고 항복해버리면 끝이다. 그러나 싸워서 졌을 경우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는 교훈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